가정부면 가정부답게 밥이나 똑바로 하세요. 밥도 똑바로 못 차리는데 이래서 모시고 살겠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내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거실에서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나를 가정부 취급하는 순간 내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환갑 기념으로 준비한 음식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25억짜리 집이 재혼 전 내 단독 명의라는 사실을 며느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석 달 뒤 집 매각 잔금날 며느리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줌까지 지릴 뻔하리라는 것도요. 어머니! 아니,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며느라, 나 가정부잖아, 사장님 아니고. 여러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자입니다. 올해 60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줘라고 했던 사람이 점심때 회사에서 쓰러져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라고 했어요. 65세, 그렇게 남편은 내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리면 혼자라는 게 실감났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38살 결혼한 지 5년 된 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세요. 민수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큰 집도 아니지만 방 하나는 어머니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지요. 남편 없이 외롭게 사는 것보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이 집? 네.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강남 인근 30평 아파트, 혼자 살기엔 너무 컸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웠지요. 그냥 비워둘까 생각 중이야. 그러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엄마도 익숙한 집이잖아요. 너희가 여기로? 네. 저희 전세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집이 훨씬 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했고 아들도 퇴근하면 내 방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구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변화는 1년쯤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어요?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제가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섞이면 싫거든요. 작은 것들이었지요. 나는 며느리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가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6시까지 해주세요. 어머니,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전화 갔다 올게요. 어머니, 제 친구들 오늘 오는데 음식 준비 부탁해요.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쁜데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 차가 됐습니다. 바로 내 환갑이 되는 해였어요. 환갑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나는 친한 친구 4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음식 좀 해서 조촐하게 나눠 먹으려고 했지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했고 김치전도 부쳤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지요. 11시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순자야, 환갑 축하해. 우리가 예순이라니 믿기지 않아. 친구들이 웃으며 선물을 건넸어요.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 3명이 함께 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올 거라는 말은 들었지만 친구들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유진아, 친구분들은 어머니가 음식 준비하신다길래 우리도 같이 먹으려고요. 어머니 환갑인데 더 많은 사람이 축하해 드려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구들도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와, 집 진짜 넓네요. 이 동네 집값 비싸잖아요. 30억 넘을 거예요. 며느리 친구들이 집안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더 꺼냈어요. 친구 4명, 며느리와 그 친구 3명, 그리고 나까지 모두 8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음식 이것만 준비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4명만 올 줄 알고. 에이, 사람 많으면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죠. 뭐, 어쩔 수 없네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야. 그럭저럭이라는 말에 마음이 쓰였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내 환갑날이니까 좋은 일만 생각하자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칭찬했지요. 순자 손맛은 역시 최고야. 이 잡채 양념 좀 봐. 딱 좋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불고기를 한 점 집어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간 좀 센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요즘 건강 생각하면 음식 간을 약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는 젊으니까 괜찮지만 어머니 친구분들 연세 있으시잖아요. 며느리는 내 친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봐도 불편한 상황이었지요. 유진아, 괜찮아. 우리 입맛에 딱 맞아. 내가 얼른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즘 밥이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저번 주 된장찌개도 너무 짰고 그저께 김치도 맛이 없었어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 예전만 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은 민망한지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아, 오늘은 내가 말하려는데 며느리가 끊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환갑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환갑이라고 해서 못하는 요리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가정부면 가정부답게 밥이나 똑바로 하세요. 밥도 똑바로 못 차리는데 이래서 모시고 살겠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친구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구들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눈을 이리저리 굴렸지요.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방금 뭐라고 했지요? 가정부? 유진아, 지금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여기서 밥 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그게 가정부랑 뭐가 다른데요? 아, 돈을 안 드린다는 게 다르구나.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친구 영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가정부라고?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어차피 이 집 명의는 민수 오빠잖아요.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반문하는 표정이었지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다니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그냥 가자. 친구 정희가 내 손을 잡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일어났습니다. 환갑 모임은 그렇게 끝났지요. 친구들은 분해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친구들과 거실에서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63 평생을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지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내가 나가면 어디로 가지? 이 나이에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오늘 일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보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오빠, 오늘 어머니가 친구분들 초대하셨는데 음식이 별로였어. 내 친구들도 왔는데 좀 창피했어. 엄마, 요리가 좀 그랬어요? 아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걱정돼.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은 며느리 말만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쳤어요. 설명하기도 귀찮았지요. 응, 괜찮아. 내가 좀 피곤했나 봐.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죠.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며 씩 웃었어요.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인가? 며느리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였으니까요. 환갑 모욕 사건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5시였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지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응? 지금 몇 시인데? 5시요. 어머니, 저희 출근 준비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셔야죠. 아직 이른데. 가정부가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침 준비하셔야죠. 며느리는 불을 켜고 나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정부라는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날부터 새벽 5시가 내 기상 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식탁을 차려야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7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했지요. 어머니,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요? 어머니, 밥이 좀 지른데요? 며느리는 매일 뭔가 불만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출근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나는 식탁에 앉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원래 내가 앉던 자리는 아들 옆이었는데 며느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네. 어머니는 저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 같은 느낌이었지요.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반찬을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나물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까운 음식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제 것인데. 어머니 나이에는 신선한 음식보다 익숙한 음식이 더 좋대요. 속도 편하시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 앞에는 새로 만든 제육볶음을 놓았습니다. 나는 묵묵히 남은 나물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 내 식단은 남은 음식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신선한 반찬을 먹고 나는 냉장고에서 꺼낸 어제 음식을 먹었지요. 때로는 이틀 전 음식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아직 괜찮아요.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상한 것 같은 음식도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참고 먹었어요. 뭐라고 말하면 또 가정부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영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오랜만에. 그래, 좋아.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올게. 어머니, 오늘이요? 응, 오랜만에 친구가 보자고 해서.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준비는요? 점심만 먹고 3시 전에 올게. 걱정 마. 어머니, 저희도 사람이에요. 집에 오면 밥은 차려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찍 올게. 아침 설거지는요? 청소는요? 며느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그건 저녁에 할게. 어머니, 가정부가 함부로 쉬면 어떡해요? 저희가 외식비 아껴서 사는 건데.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친구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요? 지난달에도 나가셨잖아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달 나간 건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외출로 치는 건가요? 결국 나는 영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아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나이에 친구 하나 만나러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그날 이후 나는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뭔가 이유를 댔지요. 어머니, 오늘 청소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 장 좀 봐오셔야 하는데 시간 있으세요? 어머니, 저녁 준비 일찍 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은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다음 주에 입원한다. 뭐? 어디 아파? 무릎 수술 받아. 인공관절로 바꾸는 거야. 그래, 내가 병문안 갈게. 응, 와줘. 심심할 것 같아. 나는 은숙이 수술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리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내일 친구가 수술하는데 병문안 좀 갔다 올게. 어머니, 내일이요? 응,
무릎 수술하는데 입원한대. 며느리가 달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저녁에 손님 초대했어요. 손님? 네. 제 친구들이요. 5명 정도 올 거예요. 그럼 내가 오후에 갔다가 저녁 전에 올게. 어머니, 준비할 게 많은데요. 오후부터 준비하셔야죠. 하지만 은숙이가 어머니, 친구야 다음에 가도 되지만 저희 손님은 내일인데요. 어머니가 없으면 누가 음식 준비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나는 은숙이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숙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서운했겠지요.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저녁 6시에 왔어요. 나는 음식을 차려놓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머니가 집안일은 다 해주시니까. 와, 좋겠다. 나는 퇴근하고 청소에 요리에 미치겠던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셔서 나는 편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달에 전화 통화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다고 했는데 유진아, 친구 장례식장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언제요? 내일부터 사흘장이래. 어머니, 내일은 안 돼요. 저희 출근하는데 아침 누가 차려요? 하지만 장례식장인데. 모레 가세요. 모레는 주말이니까 제가 아침 차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가다니. 결국 나는 모레에야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순자야, 왜 이제 와? 미안해, 집안일이 있어서.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나는 미안했습니다. 정자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미안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장례식장이 좀 멀어서.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유진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배달비 쓰면서 살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전세금 대출 이자 나가는 거.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설마 친구 장례식 갔다고 저녁도 안 차리실 건 아니죠? 저희도 배고픈데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재료로 후다닥 라면을 끓였어요. 그것도 며느리는 불만이었지요. 어머니, 저희 라면 먹으라고 일하는 거 아닌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눈은 생기를 잃었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아들을 떠날 수도 없었지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넉 달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며느리는 출근했고 나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원래는 남의 서랍을 열어보지 않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끌리듯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를 봤지요. 요양원 상담 신청서, 대상자 최순자 60세 증상 초기 치매 의심, 건망증 심화, 판단력 저하, 가족 의견 전문 시설 입소 검토 필요, 신청인 김유진 며느리. 내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나한테 치매가 어딨어? 건망증? 판단력 저하? 더 뒤적이자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확인증, 치매 진단서 양식, 성년 후견인 제도 안내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지요. 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최순자, 암보험 가입 금액 1억 원, 수익자 김유진. 1년 전에 가입된 보험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었지요.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고 제가 보험 하나 들어드렸어요. 보험비는 제가 낼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며느리가 효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며느리였다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난 3년간 며느리가 왜 나를 괴롭혔는지, 왜 스트레스를 주고 외출을 막았는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죽으면 보험금까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찍어서 저장했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며느리가 출근하자마자 나는 친구 정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은퇴했지만 법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요. 정희야, 나 좀 만나줄래? 왜? 무슨 일 있어? 응, 급한 일이야. 오늘 만날 수 있어? 목소리를 듣고 정희는 심각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 카페에서 보자. 1시간 후에 나는 며느리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정희를 만나 모든 걸 털어놨어요. 환갑날의 모욕, 가정부 취급, 그리고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정희는 사진으로 찍어온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노인 학대야. 그것도 계획적인.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순자야, 그 집 명의가 누구야? 응? 집 명의? 응?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 말이야. 내 명의인데. 왜? 정희 눈이 커졌어요. 진짜? 네 단독 명의? 응. 며느리는지 남편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재혼하기 전에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거든. 첫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돌아가시고 나 혼자 식당 2곳 운영하면서 악착같이 모았어. 그래서 45에 이 집을 샀지. 그럼 재혼한 남편이랑은 공동 명의가 아니었어? 아니, 남편도 당신이 번 돈인데 당연하지 하면서 이해해줬어.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셨거든. 이 집은 아내 최순자에게 전부 상속한다고. 정희는 탁자를 쳤습니다. 순자야, 네가 완전히 우위에 있어. 뭐?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고유 재산이야.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나 아들 동의도 필요 없어. 나는 멍하니 정의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팔 수도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명의가 네 앞으로 돼 있고 재혼 전 재산이면 100%네 거야. 며느리는 몰라. 분명히 아들 집이니까 나중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정의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완벽하네.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 정의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정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인생 네가 선택해. 이대로 며느리한테 당할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비웃는 얼굴, 가정부라는 말, 친구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가게 한 것,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 싸울 거야. 좋아. 그럼 계획을 세우자. 정희와 나는 2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집 시세 조사 부동산 조용히 상담. 2단계 며느리 증거 추가 확보 탐정 고용. 3단계 집 매각 진행 며느리 몰래. 4단계 잔금 일에 모든 것 폭로. 순자야, 각오해야 해. 이건 전쟁이야. 알아.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젊은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이 동네 집값이 요즘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아, 시세 조회요? 어느 아파트요? 나는 우리 아파트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요즘 핫한 곳이죠. 30평이면. 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24억에서 27억 사이예요. 층수랑 향에 따라 다르고요. 27억.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고층이고 남향이었어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금매 아니면 25억 정도에는 충분히 나갈 거예요. 이 동네 수요가 많거든요. 25억.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사고도 노후 자금이 충분히 남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산책 좀 했어. 산책? 저녁 준비는요? 지금 할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5억. 며느리야, 네가 노리던 집이 곧 없어질 거야. 그리고 네도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음모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정희와 만난 다음 날부터 나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항상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걱정 마. 내년이면 다 우리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내년이면 다 우리 거? 무슨 소리지? 시어머니? 별 문제 아니야. 곧 해결할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응, 요양원 상담도 예약했어. 다음 달에 정신과 데려가서 진단서 받으면 돼. 그러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거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거지. 시어머니 치매 판정 받으면 법적 능력 없어지잖아. 그럼 민수가 후견인 되고 민수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집 팔아서 돈 빼는 거야.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아서 돈을 빼낼 계획이었구나. 얼마? 25억은 받을 거야. 강남 인근이고 고층 남양이거든. 그 돈이면 우리 새 출발하기 충분하지. 25억. 바로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얼른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후견인이 되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것. 아들도 이 계획을 알고 있는 걸까? 며느리는 민수는 내 말 잘 들으니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도 며느리 손아귀에 있다는 뜻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무슨 약? 혈압약이요. 어머니 혈압 높으시잖아요. 나 혈압약 안 먹는데? 며느리가 약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깜빡하셨네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 있잖아요. 나 병원 안 갔는데.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저번 달에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며느리는 약을 내 앞에 놓았어요. 나는 약을 보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혈압약일까? 지금 드세요. 아침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나중에 먹을게. 어머니, 약은 시간 맞춰 드셔야죠. 제가 볼 때 드세요. 며느리는 물컵까지 내밀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자 휴지에 몰래 뱉어냈지요. 며느리가 출근한 후 나는 그 약을 봉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정희한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나는 정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을 보여줬어요. 이거 뭔지 알아볼 수 있어? 정희는 약을 보더니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약을 확인했어요.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꽤 강한 거. 수면제? 네.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이에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정희와 나는 눈을 마주봤습니다. 순자야, 며느리가 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수면제를 먹인 거야. 말도 안 돼.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치매 증상이랑 비슷해 보이지.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이거 증거로 남겨야 해.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며느리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그날 저녁부터 나는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항상 휴지에 뱉어서 봉지에 모아뒀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며느리는 내가 약을 먹는 걸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시니까 좀 나아지시는 것 같죠? 응. 계속 드셔야 해요. 건강하셔야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야, 네가 나를 속이는 동안 나도 네를 속이고 있어.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수상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약 잘 먹이고 있어. 요즘 많이 멍해 보여. 계획대로 되고 있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정신과 데려가면 진단서 떼기 쉬울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말해뒀거든.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한테까지 미리 말을 해뒀다니. 그리고 보험도 만기되려면 2년 남았어.
그때까지는 잘 살아 계셔야지. 하, 보험. 며느리 방에서 받던 그 암보험 말이지.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정희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탐정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탐정? 왜? 며느리를 조사하고 싶어?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소개해 줄게. 이틀 후 나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0대 남자 탐정이 나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며느리를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조사를 원하시는지요? 며느리의 일상이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조사에 300만 원입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 포함이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며느리 사진과 정보를 탐정한테 줬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 몰래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파일을 꺼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곳에 갑니다. 어디요? 강남역 근처 호텔입니다. 그리고 같은 남자를 만나고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건가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주 사진이고요. 탐정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차에서 키스하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3시간 후에 나오는 사진. 이 남자가 누군지 조사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어요. 이름은 박재현 39살입니다. 외국계 금융사 과장이고요. 5년 전에 이혼한 싱글입니다. 며느리랑은 무슨 사이인가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SNS를 보니 자주 댓글을 주고받더군요. 나는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배신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들도 나를 배신했잖아. 며느리 편만 들고 나를 가정부 취급했으니까. 어르신, 더 조사할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 사진들 제게 주세요. 나는 탐정비를 지불하고 사진 파일을 받았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 며느리의 요양원 계획, 수면제, 그리고 불륜까지.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분명 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며느리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돼 있었지만 알림창에 문자가 떠 있었어요. 재현,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시어머니는? 유진 괜찮아. 어머니는 집에서 잘 있을 거야. 걱정 마.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불륜 상대와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며느리야, 네가 나를 가정부로 봤지? 하지만 이제 네한테 보여줄 거야. 이 가정부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요. 탐정의 보고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며느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필라테스 간다고 말하면서요.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고 1시간 후 나는 정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며느리 미행 좀 해줄래? 내가 응. 탐정한테 다시 맡기면 돈도 들고 정희 차 있잖아. 정희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재미있겠는걸? 드라마 보는 것 같네. 오후 2시 정희는 며느리 회사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따라갔어요. 3시간 후 정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대박이다.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호텔 들어갔어. 그 남자랑 같이.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데 차 안에서 완전 달라붙어 있더라. 사진 찍었어? 당연하지. 동영상도 찍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더 확보됐어요. 저녁에 정희를 만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박재현이 호텔 로비에서 껴안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모습,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는 모습까지. 순자야,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해. 고마워, 정희야. 그런데 탐정을 한 번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며느리랑 그 남자가 뭘 계획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대화 내용도 녹음하면 좋고. 정희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탐정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400만 원입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해서요. 좋아요. 해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나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며느리와 박재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시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됐어? 유진아, 걱정하지 마. 다음 달이면 요양원 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진단서 떼는 건? 응.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부탁했어. 뭐, 좀 돈은 들었지만. 얼마? 200만 원. 그 정도면 진단서 확실히 떼줄 수 있대. 나는 손에 힘을 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의사한테 뇌물까지 줬다니.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집 팔아야지. 25억 정도 받을 거야. 와,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민수하고 이혼하고 니랑 재혼할 거야. 민수는 뭐라고 안 해? 쟤는 내 손안에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도 제 명의로 할 거야. 똑똑하네, 우리 유진이. 후후, 당연하지. 그리고 있잖아. 며느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보험이 1억이거든. 혹시라도 요양원에서 뭔 일 생기면 그것도 우리 거야. 무슨 일? 뭐, 노인들 요양원에서 잘 넘어지잖아. 그러다 크게 다치면. 유진아, 그건 좀.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이 녹음 파일도 주세요. 네, USB에 담아드릴게요. 나는 녹음 파일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했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길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며느리 계획을 눈치채는 거라는 걸. 괜찮아. 동네니까 잘 알아.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같은 말 3번 하셨잖아요. 내가? 네. 걱정돼요. 다음 주에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네. 정신건강의학과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난 멀쩡한데. 어머니, 치매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빨리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고요. 며느리는 이미 정신과 예약까지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나는 정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며느리가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고 해. 언제? 다음 주 목요일. 가지 마. 아니, 갈 거야. 뭐? 왜?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리고 녹음도 해야지. 순자야, 위험해. 만약 진단서가 나오면. 괜찮아. 나 멀쩡하니까 진짜 검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며느리가 의사한테 뇌물 준 것도 증거로 남기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도 병원에 같이 갈게. 멀리서라도 지켜볼게. 고마워, 정희야. 다음 주 목요일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차에 태웠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응. 나는 조끼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정희가 빌려준 것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지요. 며느리가 접수를 하고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불렀어요. 최순자 어르신? 네. 며느리가 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가 있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의사가 나를 보더니 며느리를 봤습니다. 뭔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 어르신 증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며느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아까 먹은 음식도 기억 못 하시고요. 그래요? 의사가 나를 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미역국이랑 밥 먹었어요. 어제는요? 김치찌개 먹었고요. 그럼 그저께는요? 나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의사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 좀 해볼게요. 제가 말하는 숫자를 따라 해보세요. 100에서 거꾸로 7씩 빼면서요. 100, 93, 86, 79. 나는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 아세요? 2025년 10월 27일 목요일이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지만 나는 전부 정확히 답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시죠. 의사가 며느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진료실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글쎄요. 검사 결과로는 정상이신데요. 정상이라니요? 집에서는 완전히 치매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검사로는 정상입니다. 진단서를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아요. 하지만 명백히 정상이신 분한테 진단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제 면허도 있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은 드렸잖아요. 환불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나가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짜증을 냈어요. 에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네. 괜찮아, 유진아. 나 정상이래. 정상일 리가 없는데. 다른 병원 가봐야겠어요. 며느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조끼 속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의사한테 돈을 준 것, 진단서를 쓰라고 압박한 것, 모두 녹음됐습니다. 나는 USB에 파일을 옮겨 저장했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의 요양원 계획, 수면제, 불륜, 의사 뇌물, 모든 증거가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며느리가 참여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랄해졌지요.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나 요즘 니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부담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불편하잖아. 내가 다른 데 가서 살까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고요. 요양원? 네. 어머니 나이에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좋잖아요. 나 아직 건강한데. 며느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병원에서 검사 잘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내가 언제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어머니도 느끼시잖아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계시면 저희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부부 생활? 네. 신혼도 아닌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불편하죠. 민수 오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겠대요. 엄마, 정말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방금 하셨잖아요. 다른 데 가서 살겠다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했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먼저 요양원 얘기를. 엄마, 유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엄마가 불편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들아,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분들이랑 계시는 게 낫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팸플릿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어머니, 여기 요양원 안내서예요. 보세요. 팸플릿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 비용이 300만 원인데 저희가 낼게요. 300만 원? 네. 비싼 만큼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나는 팸플릿을 봤습니다. 사진들이 예뻤지만 거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유진아, 나 안 갈래. 어머니,
왜 자꾸 고집 부리세요?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민수 오빠 집이에요. 뭐? 이 집 명예 민수 오빠잖아요. 어머니 집 아니에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하나?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속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집 분위기도 안 좋고요.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네, 불편해요.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저희가 못 받으려요. 나 멀쩡해. 멀쩡하신 분이 어제 가스레인지 켜놓고 외출하세요? 제가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나는 어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이것 봐요. 제가 사진 찍어뒀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조작한 거였습니다. 이거 네가. 제가 뭐려? 어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피해망상도 치매 증상이래요. 며느리는 완벽하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했을 때 나는 정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시작하자. 진짜로?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한테 기회를 줬지만 소용없었어. 알았어. 그럼 집부터 내놓자. 나는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 한번 방문해서 집 보고 시세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와주세요. 가족들 없을 때요. 다음 날 오전 중개사가 집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좋은 집이네요. 25억에 충분히 나갈 것 같은데요. 이 동네 수요가 많아서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계약서 작성하실게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죠? 최순자 단독 명의요.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아, 정말로 단독 명의시네요. 그럼 어르신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는 계약이었어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말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25억에 사겠대요. 정말요? 네. 외국계 회사 다니는 분인데 자녀 학군 때문에 급하게 찾으신대요. 계약금 준비됐고 2달 내에 잔금 치르겠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내일 계약금 치르러 오신대요. 어르신 준비하세요. 다음 날 나는 며느리 몰래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와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2억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됐어요. 잔금일은 2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집 비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 후면 며느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나를 가정부로 봤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이 집 주인이 누군지.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 어때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응. 나는 대답을 흐릿하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다음 달이 아니라 2달 후가 진짜 D-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며느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집을 팔기로 계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잔금일까지 딱 58일 남았어요. 나는 달력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여전히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만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팸플릿을 또 꺼냈어요. 어머니, 이 요양원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시설이 최고예요. 그래? 네. 방도 개인실이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요. 어머니 여기 가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 듯 했어요. 입소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았어요. 한 달 후죠. 한 달 후.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면 잔금일이 28일 남는 때였어요. 어머니, 그때까지 짐 정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나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했거든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요양원 입소? 그때쯤이면 이 집은 이미 새 주인 거야. 며느리야, 네가 나갈 집 알아봐야 할걸. 다음 날 나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계획을 점검했어요. 순자야, 잔금일까지 2달도 안 남았네. 응. 그때까지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돼. 근데 집 내놓은 거 어떻게 숨기고 있어? 부동산 사람들 집 보러 안 와? 중개사한테 부탁했어. 매수자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다른 사람 안 데려온대. 똑똑하네. 그럼 잔금일까지 며느리는 모르겠구나. 응. 그날 완전히 충격받을 거야.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미리 말하는 게 어때? 아니, 아들도 며느리 편이야. 말하면 며느리한테 알릴 거야. 그것도 그렇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잔금일 당일 순서.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잔금 수령 오전 11시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통보 오후 1시 변호사. 이정희 도착. 이혼 서류 제출 오후 3시 새 주인에게 집 인도. 며느리 퇴거. 완벽해. 며느리가 반박할 시간도 없이 진행하는 거지. 응. 그리고 불륜 증거도 그때 공개할 거야. 정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 버텨.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고마워, 정희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사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교외에 있는 조용한 빌라였어요. 전세 5억이요. 깔끔하죠? 복덕방 아줌마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지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 언제 드리면 돼요? 다음 주까지 주시면 됩니다. 입주는 언제 가능해요? 2달 후면 돼요. 완벽했습니다. 잔금 치르고 바로 이사 올 수 있었어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내 새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어요. 응, 재현아. 다음 달이면 시어머니 요양원 가. 불륜 상대 박재현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 민수한테도 이혼 얘기 꺼낼 거야. 지? 걱정 마. 이 집은 결국 우리 거야.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 받으면 민수가 후견인 되고
민수는 내 말 잘 들으니까. 며느리는 여전히 이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5억 받으면 우리 강남에 새 아파트 사자. 더 좋은 곳으로.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응, 사랑해. 조금만 더 기다려.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어머니,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 끓였어. 또 된장찌개예요? 에휴, 뭐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요리 실력이 그 정도니. 며느리는 비웃듯 말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며느리야, 지금 잘 먹어도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달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아들아, 그래서 다음 달에 보너스 받을 것 같아. 유진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빠. 어머니는 다음 달에 요양원 가시니까. 그러게. 엄마,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도 며느리 말에 동조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며느리 말만 듣는 사람이 됐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니도 나를 배신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 방에서 나는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했어요. 하루가 지났다는 뜻이었지요. D-57일.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D-50일이 됐어요.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요양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지고 가실 옷 골라보세요. 며느리가 내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았고 이것도 구식이네요. 에이, 그냥 새로 사드릴게요. 괜찮아. 있는 거 입을게. 안 돼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너무 남루하게 입으시면 안 되죠.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효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나를 데리고 쇼핑을 갔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요양원. 며느리가 고른 옷은 편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좋네.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3벌 정도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내 돈으로 옷을 샀습니다.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도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당당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필요한 것들 리스트 만들었어요. 세면도구, 수건, 이불. 며느리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계획적이야. 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다니. 그래, 며느리야. 니도 열심히 준비해.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 네가 짐 싸야 할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소 전에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내일 병원 갈 거예요. 건강검진? 네.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특별한 질병 있으면 안 받아준대요. 다음 날 며느리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십니다. 건강하세요.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정상이래요? 치매 검사는요? 치매 검사도 정상 범위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병원마다 다르네. 어쨌든 요양원 가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D-40일이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잔금일 확정됐어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잔금 22억 5천 받으시는 거예요. 22억 5천. 계약금 2억 5천을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D-데이였습니다. D-30일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또 박재현이었습니다. 응, 한 달 후면 시어머니 요양원 가. 그럼 우리 자유야. 이혼? 당연히 할 거야. 민수한테 다음 달에 말할 거야. 집은 걱정 마. 시어머니 없으면 이 집은 우리 거니까. 며느리는 완전히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들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새 집도 구했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D-28일. 이제 정확히 넉 주 남았습니다. D-25일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독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요양원 가서 방 배정받아야 해요. 벌써? 네. 미리 가봐야 익숙해지시잖아요. 토요일 며느리는 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시외각에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시설 좋죠? 들어가니 로비가 깨끗했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이 안내한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개인실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깨끗하죠? 응. 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긴 했지만 감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어르신들 함께 식사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 돼요. 원장이 식당과 프로그램실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들이 TV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될까?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입소일은 보름 후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소 비용은 선불로 3개월치 내셔야 해요. 900만 원입니다. 알겠어요. 입금할게요. 며느리는 내 통장에서 900만 원을 인출해서 요양원에 입금했습니다. 내 돈이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좋죠?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생각해서 좋은 곳 알아봤는데. 응. 보름 후면 입소하셔야 해요. 그때까지 짐 정리하세요. 보름 후. 그때는 잔금일 2주일 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정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희야, 며느리가 보름 후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뭐? 그럼 잔금일 전이잖아. 응. 어떡하지? 순자야, 절대 가면 안 돼. 일단 시간 끌어. 어떻게? 아프다고 해. 병원 가야 한다고 하고. 그래, 그렇게 할게. 다음 날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요즘 어지러워.
어지러워요? 왜요? 모르겠어. 머리가 핑핑 돌아.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또 꾀병 부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정말 어지러워. 에휴, 요양원 가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 저 안 속아요. 며느리는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아픈 척 했어요. 밥도 조금만 먹고 자주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프시면 병원 가야죠. 아니면 그냥 일어나시든지. 병원 가고 싶어. 에이, 알았어요. 내일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며느리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어르신 나이에는 스트레스가 어지럼증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의사는 일주일치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맞죠,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스트레스래요. 하지만 어머니, 요양원 입소일 못 미루겠어요. 예약도 했고 돈도 냈잖아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D-14일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가져가실 거 정리해야죠.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시면 뭘 빼먹으실지 몰라.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내 옷을 꺼내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내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는 걸 보니 화가 났어요. 유진아, 내 물건 만지지 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물건들을 봤어요. 사진들, 앨범들, 남편이 남긴 물건들. 이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이걸 요양원에 가져갈 순 없지. 하지만 새 집으로는 가져갈 수 있어. 나는 중요한 물건들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나중에 정희한테 부탁해서 새 집으로 옮길 거예요. D-10일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네, 입소일 이번 주 토요일 맞죠? 네, 준비 다 됐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아시죠? 응. 마음에 준비하세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응. 엄마, 거기 가서 편히 지내세요. 우리 자주 갈게요. 그래, 아들아.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들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D-7일이 됐습니다. 장금일까지 정확히 일주일 남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한 요양원 입소일까지는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정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희야, 어떡하지? 사흘 후에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데려가려고 해. 순자야, 그날 도망쳐. 도망쳐? 응. 내가 아침 일찍 가서 니를 데리고 나올게. 우리 집에서 일주일 숨어 지내.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네 친구잖아. 그리고 일주일만 버티면 장금일이야. 고마워, 정희야.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D-3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8시까지 준비하세요. 알았어. 짐 다 쌌죠?
응. 그럼 내일 봐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집 앞에서 기다려줘. 정희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어. 나는 중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통장, 도장, 휴대폰 충전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지만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야, 미안하지만 나 내일 도망칠 거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네가 짐을 싸야 할 거야. D-3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방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 유진아. 나 잠깐 산책하려고. 산책요? 오늘 요양원 가는 날인데요? 알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싶어서.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가방은 왜 들고 가세요? 아, 이거 그냥 핸드폰이랑 지갑 넣으려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30분 안에요. 알았어. 나는 재빨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정희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나는 차에 올라탔어요. 정희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휴, 간신히 나왔다. 며느리 봤어? 응. 근데 속였어. 잘했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정희 집은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용한 집이었어요. 여기서 일주일 지내. 며느리가 찾으러 오진 않을 거야. 고마워, 정희야. 집에 들어가니 정희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희 남편도 내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정희가 다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게스트룸에 짐을 풀었어요. 작지만 포근한 방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응, 나 산책 중이야. 30분 지났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미안해.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친구요? 누구요? 응, 옛날 친구. 어머니,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요양원 가야죠. 유진아,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 예약도 했고 돈도 냈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미안해. 일주일만 기다려줘.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화났지? 응. 엄청 화났어. 걱정 마.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깨워서 내 이야기를 했겠지요. 실제로 오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유진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생각이요? 요양원 가기로 했잖아요. 나 요양원 가기 싫어. 엄마, 아들아, 일주일만 기다려줘. 일주일 후에 다 말해줄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일주일만 기다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경찰 신고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정희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순자야 먹어. 많이 놀랐지? 응. 그래도 해냈어. 잘했어.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돼.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장금일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장금 수령 오전 11시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에게 통보 오후 1시 변호사 도착, 증거 제시 오후 3시 집 인도, 며느리 퇴거. 완벽해. 며느리가 예상도 못할 거야. 응. 그런데 아들은 어떡하지? 아들이 선택해야지. 네 편을 들지, 며느리 편을 들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D-2일이 됐습니다. 며느리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곧 돌아갈게. 며느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세요? 경찰 신고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해도 소용없어? 네가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도 걱정돼. 괜찮아. 이틀만 더 버티면 돼. D-1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장금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며느리와의 전쟁, 아들과의 갈등,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내일이면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돼. 이 집이 내 거였다는 것, 그리고 이미 팔렸다는 것.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나를 가정부로 봤지? 하지만 내일은 네가 가정부처럼 짐을 싸서 나가야 해.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못 자? 응. 긴장돼. 나도. 내일이면 끝이야. 정희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천만에. 우리 친구잖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내 새 인생에 대해서. 순자야, 내일부터는 네 인생이야.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눈치도 안 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응, 그럴 거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D-데이 아침이었어요. 나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당해야 했어요. 아침 8시 정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부동산 사무소에 10시까지 가야 해. 응, 가자.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3년 동안 참았던 것들, 모욕당했던 것들, 가정부 취급받았던 것들, 오늘 다 갚아줄 거야.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10시 정각이었어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매수자분들도 오셨어요. 매수자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도 와 있었습니다. 그럼 잔금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잔금 22억 5천만 원, 입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2억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등기 이전은 오늘 오후에 완료됩니다. 집은 오후 3시까지 비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나는 매수자 부부와 악수를 했어요. 좋은 집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살게요. 사무소를 나서니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며느리한테 알려줄 시간이야. 응,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며느리는 집에 있을 거예요. 며느리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돼?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이제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네가 당당하면 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11시 30분이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며느리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나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도 함께 들어왔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며느리가 정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 친구야.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서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설명하세요. 왜 일주일 동안 잠적하셨어요? 요양원은 어떻게 하고요? 유진아, 앉아. 서서 들을게요. 앉으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유진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매매 계약서? 응. 이 집 매매 계약서야. 무슨 소리예요? 왜 어머니가 이걸? 며느리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 됐어요. 매도인 최순자. 어머니가 이 집을 팔았다고요? 응. 2달 전에 계약했고 오늘 아침에 잔금 받았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민수 오빠 명의인데. 아니야. 나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명의는 나야. 최순자 단독 명의. 며느리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재혼하기 전에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래서 명의도 내 단독이고 남편 유언장에도 아내에게 전부 상속이라고 돼 있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야. 그리고 이 집은 이미 팔렸어. 오늘 오후 3시까지 비워야 해. 3시까지?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취소하세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유진아, 니한테 보여줄 게 더 있어. 나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박재현의 사진이었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1년 넘게 바람 폈지? 매주 수요일 호텔에서. 며느리는 사진을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정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박재현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우리 재혼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가 이제.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아, 앉아라.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왜 저래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나는 집 매매 계약서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 팔았다. 네. 아들은 계약서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이 집을 왜... 이 집은 엄마 명의야. 네 명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몰랐어요. 전 당연히 제 명의인 줄. 유진이도 몰랐겠지. 그래서 시어머니 집이니까 나중에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네 마누라가 1년 넘게 바람 폈어. 나는 사진들을 아들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은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며느리와 박재현이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호텔 들어가는 사진. 아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사실이냐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그 사람이랑은 끝났어. 오빠만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정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박재현의 대화가 들렸어요. 민수하고 이혼하고 니랑 재혼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어요. 오빠,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변호사 출신이라 법률 조언 해드릴게요. 분류는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네. 불륜 증거가 명확하니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억? 제게 그런 돈 없어요. 그럼 분할 납부하시든지 친정에서 받으시든지 해야죠.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이 집은 정말 오늘 비워야 돼요? 응. 오후 3시까지 새 주인한테 인도해야 해. 그럼 우리는 어디로? 넌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되고 혼자 살아도 돼. 네가 선택해. 아들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혼하자.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오빠, 제발.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못되게 굴고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바람까지 피우고 더 이상은 안 돼.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엄마랑 같이 살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준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정희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서명하세요. 위자료는 7천만 원으로 합의하시죠. 아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유진 씨도 서명하세요.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가야 해요. 그럼 더 오래 걸리고 위자료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짐 싸세요. 2시간 남았어요.
정희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1시였어요.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잘못했죠. 응?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요. 유진이 말만 믿고 엄마 편은 안 들어주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1시간 후 며느리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다 챙겼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럼 나가시죠. 며느리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나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 정말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아니, 이제 남이네요. 유진 씨, 네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세요.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3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새 주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니네 집이에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새 집은 어디예요? 교회에 전세로 얻었어. 거기서 우리 둘이 살자. 좋아요, 엄마.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이제 자유야. 응. 고마워, 정희야. 우리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내 집으로.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선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거실도 있고 방도 2개 있었지요. 엄마, 여기 좋네요. 아들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가 골랐어. 우리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며칠 전에 내 중요한 물건들을 옮겨놨거든요. 짐을 다 풀고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직 소파도 없었지요.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치킨 시킬게요. 그래, 좋지. 아들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맛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요. 유진이 말만 믿고 엄마 편은 안 들어주고. 아들아, 됐어. 니도 속은 거잖아. 그래도 엄마를 가정부 취급한 건 용서 못해요. 제 자신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제가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월급 받으면 엄마 드릴게요. 아니야. 네 돈은 네가 써. 엄마는 돈 있어. 엄마. 진짜야. 집 한 돈으로 20억 넘게 있어. 이 전세도 5억이고 남은 돈으로 엄마 노후 준비할 거야.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0억이나요? 응.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가 네 짐이 안 될 거야.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아들이 나를 안았습니다. 나도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얼마 만에 아들과 이렇게 포옹하는지 몰랐습니다. 3년 만이었나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아. 그날 밤 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아들이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저녁에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나가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정희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좋아. 아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며느리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소식? 정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들어갔대. 근데 친정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 당연하지. 딸이 바람 피우고 이혼했는데. 그리고 박재현이란 남자, 며느리 버렸대. 정말? 응. 며느리가 이혼했다고 하니까 너 때문에 소문나서 회사 생활 힘들다면서 연락 끊었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과응보네. 그러게. 며느리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대. 편의점 알바한다더라. 편의점? 응. 생활비 벌어야 하니까. 위자료도 갚아야 하고.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인생도 힘들겠네. 자업자득이지. 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니까 안타깝긴 해. 정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니는 너무 착해. 며느리가 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알아. 근데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남이 된 거지. 그래, 네 맘대로 해. 사실 며느리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했거든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열어볼까 말까 고민했지요. 결국 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하세요. 김유진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접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도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더 나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 64입니다. 아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들은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 며느리는 나를 정말 어머니처럼 대해줍니다. 그리고 나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요. 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했지만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 며느리가 저를 힘들게 해요. 상담을 오는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드려요. 참지만 마세요. 어르신도 권리가 있어요. 내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강연도 합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초청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63세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씀하세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과 새 며느리의 딸입니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나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포근했어요. 이쁘다, 우리 손주.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희망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희망이요? 응. 우리 손주가 항상 희망을 주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어머니. 희망이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그렇게 손주 이름이 희망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정희와 함께 카페에 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3년 전 생각나? 그럼, 어떻게 잊어? 근데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맞아. 네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며느리한테 가정부 취급받고 있었을 거야. 그러게. 그때 정말 잘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순자야, 벚꽃 보러 갈까? 좋아. 우리는 카페를 나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은 63세 새로 시작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아들 눈치도 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강연도 하고 손주도 돌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에요. 어제 손주 희망이를 안고 있는데 희망이가 웃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희망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네 인생은 네 거야. 누구도 네 인생을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지 마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지금 힘드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